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리포중학교 역사교사 김무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교과서 286쪽과 287쪽에 걸쳐서 나와 있는 8단원 지역세계의 형성과 발전, 네 번째 유럽세계의 발전과 그리스도교의 문화, 그 중에서도 소단원 네 번째 유럽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다. 바로 8단원의 마지막 소단원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거꾸로 수업을 통해서 중세 서유럽의 크리스트교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해가던 크리스트교가 그리고 크리스트교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세계가 어떻게 무너져 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배경과 그 결과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배경과 원인, 그리고 전개 과정, 우리가 흔히 경과라고 부르는 전개 과정, 그리고 결과 및 영향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 도시가 발달하고 반면에 장원이 해체되면서 점차 지방 봉건적인 중세 국가들이 중앙 집권 국가로 변화하는 과정을 말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우리가 영어로는 크루세이더라 얘기를 하죠. 크루세이더. 이 크루세이더라고 보통 불리우는 이 십자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직접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직접적인 배경은 1070년대 바로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하면서 이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의 성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루살렘을 장악한 이슬람 교도들이었던 셀주크 투르크족이 이 성지순례를 외부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오는 것을 금지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루살렘은 이슬람교에서 독점하겠다. 이제 이러한 논리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유럽인들은 당연히 종교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트교의 권위 아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조치였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 대응해서 전쟁을 하자는 각 그 당시 역사적 주체들의 생각은 그리고 속셈은 다 달랐습니다. 교황은 바로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교황은 교황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쟁을 이끌고 감으로써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자신의 교황권을 더욱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고요. 반면에 영주들은 새로운 영지, 즉 새로운 땅을 개척할 수 있는 새로운 땅을 획득해서 더욱더 많은 장원을 늘릴 수 있는 이제 이러한 목적이 있었고요. 또한 상인들은 군수물자를 납품하고 유통을 통해서 유통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이러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과는 같지만 각자 다른 속내가 있었다는 말이죠. 결국은 가장 순수했던 건 그 당시에 종교적인 열정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려고 했던 일반 민중들이었을까요? 네, 어찌되었건 1095년에 교황이었던 우르반 2세는 교회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했던 말이 바로 신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었죠. 신이 그것을 원하신다. 하지만 신은 정말로 그것을 원했을까요? 초반에는 상당히 종교적인 열정이 커서 1차 십자군 전쟁에서는 실제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 예루살렘 주변 이스라엘 땅을 상당 부분 정복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이슬람에게 재탈환을 당한 다음에는 2차, 3차, 4차 계속해서 전쟁이 반복되면서 점차 성지회복이라는 목적은 사라지고 상업적인 목적, 새로운 땅을 차지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변질되었다는 말이죠.
이것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4차 십자군 때의 이 이탈리아 출신 상인들의 개입으로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그 당시에 아직 비잔틴 제국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라틴 제국이라는 괴뢰 정권을 세운 일이 있었고요. 5차 십자군 주변에는 소년 십자군이라고 해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몇만 명의 소년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서 십자군으로서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다가 얼마가는 노예로 팔아 넘겨지고, 상당수는 결국 바다에 수장된 이러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이 십자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재탈환하겠다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지를 다시 한번 탈환하겠다는 목적은 당연히 달성에 실패했고요. 그 과정에서 교황, 당연히 종교적 권위가 땅에 떨어졌겠죠. 또한 봉건 영주들은 새로운 영지를 획득하기도 어려웠고 아예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한 그 과정에서 죽어난 수많은 기사들도 당연히 세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들의 세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반대로 왕권은 도리어 강화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왕이 그렇게 크게 타격을 직접적으로 본 것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상인들이 여러 가지 동방과의 무역을 계속해서 시도를 했고, 이것이 성과를 거두어서 이후에 막혀있던 동방무역, 이슬람 세력과의 교류가 단절되면서 동방무역이 차단이 되었었는데, 이 동방무역이 더욱더 확산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클레르몬 공회. 이 공회라는 것은 이 교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이러한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클레르몽이라는 곳에서 공회가 열렸다고 해서 클레르몽 공회라고 합니다. 클레르몽 공회에서 현설하는 교황 우르반 2세입니다. 여기서 바로 신이 그것을 원하신다, 이제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십자군 전쟁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제 1차 십자군, 실제로 이 예루살렘까지 갔었고요. 바로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땅들을 실제로 정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죠. 네, 동유럽과 서유럽의 이러한 차이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느냐가 따라서 이렇게 동유럽과 서유럽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 세력권이 나와 있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군이 약 200여 년에 걸쳐서, 십자군이 20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유럽에서도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11세기 후반, 한 1050년 이후로는 농업생산력이 더욱더 확대되면서, 게다가 외부의 침입도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는 잉여생산물이, 남는 곡식들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이러한 남는 생산물들을 거래해서 더욱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려는 교역이 활발해졌습니다. 이러한 교역을 하는 장소를 우리는 바로 도시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도시들은 더 이상 봉건 연주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이 자유롭게 상거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것은 나중에는 오히려 자유로운 정치적 독립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자치권을 지방 영주로부터 얻어서 영주의 지배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도시에서 장원에 있던 농노들이 도시로 도망쳐서 1년 하루만 버티면, 1년 1일만 이 도시에서 버티면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다른 인근의 도시들과 연합해서 자신들의 자유를 지키고 자신들의 권익을 더욱더 향상하려고 했는데요. 바로 북유럽 지역, 지금의 북독일 지방의 도시들이 모여서 도시동맹을 만든 것이 한자동맹이었고요. 이 한자동맹은 그 당시에 북유럽 지방의 무역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였습니다. 도시 안에서는 수공업자와 상인들이 동업조합을 만들어서 이익을 도모했는데요. 바로 이 동업조합을 우리는 그 당시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길드라고 불렀죠. 길드는 게임에서만 나오는 말인 줄 알았는데, 즉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길드는 게임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실상 사실은 바로 여기에서 이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동업조합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네, 중세 도시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상행위를 하는 상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도자기들이나 여러 가지 상품들은 바로 수공업자들이 많이 만들었겠죠. 반면에 농촌에서는 이러한 장원들이, 아니 농촌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바로 지방 영주들이 운영하던 장원들이 점점 해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도시의 발달과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이런 것들 때문에 점차 도시는 발전하는 데 반해서 장원은 점차 농노들이 빠져나가고 있었고요. 게다가 14세기에는 바로 흑사병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286쪽부터 287쪽, 특히 287쪽에 바로 이 흑사병과 관련된 자료들이 나올 텐데요. 흑사병은 쉽게 말하면 전염병입니다. 흑사병의 증상은 어, 흑사병에 걸리게 되면은 일단은 주먹만한 종기가 나게 된다고 하고요. 며칠 안에 심하게 앓다가 그대로 죽어버리는 상당히 치사율이 높은 이러한 전염병이었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은 온몸이 새카매진다고 그래서 이제 흑사병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흑사병의 출현으로 인해서 그 당시 유럽 인구의, 그 당시 서유럽 인구의 약 3분의,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사망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흑사병이 처음 출현한 것이 1340년대였는데요. 즉 14세기였다라는 얘기죠. 이 14세기 유럽이 어떤 분위기였을지, 인구의 전체 인구 3분의 1이 사망하는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당연히 노동력은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농민들의 가치는, 농민 한 명 한 명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농민의 지위는 향상이 되었겠죠. 그런데 영주는 이렇게 농민의 지위가 향상되는 것을 자신들의 손해로 인식하게 되었고요. 자신들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 농민들을 더욱더 억압하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에 반발해서 유럽에서는 여러 농민 반란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프랑스에서는 선량한 농민이었던 자크리가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고요. 영국에서는 와티 타일러라는 사람들이 난을 일으켰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주들이 아무리 이렇게 발버둥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장원의 붕괴와 도시의 발달이라는, 상품화폐 형제의 발달이라는 그 당시의 시대적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토지를 매개로 해서 영주에게, 기득권층에게 인신이 구속되어 있었던, 자신의 신체가 구속되어 있었던 농도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중세 봉건 사회를 연결하는 두 축, 바로 주종제와 봉건제 중에서, 주종제와 장원제 중에서 이 장원제가 이런 식으로 해체되었다는 말이고요. 앞에서 왕권이 강화되고 중세 기사들과 영주들의 힘이 약화되었다는 얘기는 주종제가 약화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 되겠죠. 바로 이러한 주종제의 붕괴에 결정적인 쐐기를 박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먼저 흑사병이 창궐하던 당시, 흑사병이 유럽 전체를 휩쓰고 있던 당시에 유럽 사회의 분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골들이 춤을 추고 있고요. 저승에 저승을 지키는 이들이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시체들 위에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너무나도 참혹했겠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5천만 인구 중에서 1,700만 명, 심지어 어떤 기록에는 약 2분의 1 가까이가 죽었다는 기록도 있으니까요. 약 2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생각만 해도 끔찍하겠죠? 바로 그 사건에, 바로 이러한 앞에서 얘기했던 주종제와 장원제, 그 중에서도 주종제의 붕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이 백년전쟁과 장미전쟁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사건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변화의 영향으로 장원은 점점 해체되어 가면서 영주 세력의, 이 영주들의 경제적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어 갔고요. 게다가 영주들은 대부분, 영주들의 어떤 군사적 기반이 되는 기사들은 화약과 대포의 사용 때문에 점점 효용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기사들은 아주 두꺼운 투구를 쓰고 무서운 투구를 쓰고 칼을 통해서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는 이러한 군사력이었는데요. 화약과 대포를 사용한다면 폭탄을 뻥뻥 터트리면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동력이 떨어지는 기사 세력들은 사실 별로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약과 대포를 사용하게 되면서 왕권은 상대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화약과 대포가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된 것이 이 백년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 기간을 전체 다 합치면 100년이 넘지만 실제로 전쟁을 한 것은 중간중간에 몇 년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간에 이제 전쟁을 한 것은 채 몇십 년이 되지 않죠.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이러한 백년 전쟁을 통해서 사실 어찌 보면 왕위 계승 다툼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의 그 당시에 복잡한 혼인 관계와 복잡한 영토 관계 그리고 왕위 계승 다툼에서 이 백년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백년 전쟁을 통해서 영국과 프랑스는 결국 자기가 영국과 프랑스의 국민이라는 국민의식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고요. 영국 귀족들 사이의 전쟁이었던 왕위 계승 다툼을 두고 영국 귀족들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이었던 장미전쟁과 같은 경우에는 귀족 및 기사 세력의 몰락과 결과적으로 왕권 강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영국이 거의 이기는 싸움이었던 것을 단번에 뒤집은 것이 바로 이 잔 다르크였죠. 이 잔 다르크는 사실 여러분들이 역사책에서 한 번씩은 들어봤을 이름이지만 이 잔 다르크가 역사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바로 이 국민 의식의 형성. 즉 내가 프랑스 국민이라는 것을 국민들, 민중들이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국민의 구심점은 왕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지방 분권적인 지방 봉건적인 세력이 약화되면서 중앙 집권 국가가 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중세는 지방 분권적이었지만 유럽의 근대로 갈수록 점점 더 중앙 집권적이 되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년전쟁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낸 자료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크리스트교가 중세 유럽을 어떻게 지배했는지, 그리고 다시 크리스트교를 중심으로 한 중세 서유럽이 어떻게 무너져 갔는지를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8단원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9단원 4대부가 등장하다를 합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